네, 정치 현안과 이슈를 날카롭게 분석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이강윤 정치문화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 동안 우리가 그렇게도 고대하던 팩트시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좀 오랫동안 지연이 된 만큼 다들 그 내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전체적인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상황에서 거의 최상의 성과를 지켜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트럼프의 관세 협상 요구는 반시장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이지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강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탈. 네. 자기들이 무역하면서 돈을 못 벌고 있는 또는 우리 미국 시장에 와서 너무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나라들을 상대로 얼마씩 내라 이거 아니에요? 네. 강탈이죠 그거. 반시장적이고. 그런데 사실 미국의 현실적인 힘 이런 거를 무시하기가 참 힘든 게 여러 나라 속사정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응했는데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최악의 조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다음에 연 200억 불을 넘지 않는다라는 거거나 투자를 할 때 미국이 무턱대고 선 그어주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네.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박았다거나 마스가 조선 부분에서는 우리의 비교 우위 이런 것들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발판을 확실히 마련했다는 것. 네. 그리고 관세 협상 초기에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되돌리기 힘든 명확한 성과를 구체화 그리고 명시적으로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누가 보아도 성과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나 무역이나 이제 한반도 문제까지 원자력까지 다 포함해서 이걸 만들어냈다는 것, 불확실성을 없앴다는 것 자체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지연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아침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핵 추진 잠수함 때문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핵 보유국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냐는 미국의 의구심도 있었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미루어 짐작하기로 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미국에서 이게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은 전술핵이나 핵무기하고는 전혀 실은 상관이 없는 건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잠수함의 연료를 기존의 디젤 엔진으로 할 거냐 핵 추진 핵의 힘을 빌려서 할 거냐 그 문제인데 휘발유 차냐 디젤 차냐 그걸로만 보지는 않잖아요 사실. 네, 이거를 세상의 미국에서는 인식이라는 게. 네. 그래서 잠재적 핵 보유로 좀 보유로 봤던 것 같아요. 나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만하기도 한 게 네. 우라늄 재처리, 됐죠. 농축 권한을 우리가 일정 부분 확보하고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도 공언을 하고 팩트시트에도 담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한 번 뚫리면 계속 몇 걸음 더 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미국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냥 제가 사견을 까놓고 말씀드리자면 최악의 경우에 아니 무슨 상황이 생기면 우리도 필요하면 핵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제가 가짜는 얘기는 아닙니다. 핵 무장하자는 건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좀 과제이자 가치이고 목표라는 건 저도 명백히 동의하는데 네. 미국의 일각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 네. 그럼 같은 논리로 저도 이렇게 반론을 펼 수 있다는 얘기죠. 필요하면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거지 왜 우리는 항상 당신들의 우려의 대상만 되어야 하느냐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핵 추진 잠함을 갖게 된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전술핵이나 핵 무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감은 있다.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일본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23 협정 그 한미 협정 내용 중에 원자력 협정과 이번에 핵추진 잠수함이 좀 같이 들어갈 거라는 게 있었는데 분리를 시켜놨어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원자력 협정이나 핵추진 잠수함 얘기가 나오니까 국내에서 와 우리 핵 보유국으로 가는 거냐 이런 여론들이 나오니까 미국에서도 이걸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결국 그냥 분리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미국 측에 지지 정도 선언에서 끝났다는 게 약간 좀 아쉬운 측면이기도 합니다.
핵무장은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네. 그냥 우리가 기분상 야 우리도 가져. 우리도 핵 보유국 왜 못 돼? 뭐 꼭 그렇게만 결정할 일은 아닌 겁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미국 트럼프도 뭐 거의 인정을 한 형국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도 모두 다 가져야 한다. 그거는 성급한 견해일 수 있으나 그래서 이번에도 명확히 그걸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핵 연료 공급에 관한 그렇죠. 문제로 네. 팩트시트에도 그걸 조심스럽게 담았고 이게 팩트시트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 명시적으로 뭐 그 기준을 해놓은 그런 점도 또 하나 있지만 이게 협정 문서의 성격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논의를 해나가는데 중요한 준거의 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많은 것을 앞질러서 담는 것 역시도 그건 저는 신중치 못한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거나 핵 잠수함을 둘러싸고 큰 한 발의 진전이 있었던 것만큼은 네. 진영과 입장에 관계없이 그건 명확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대한민국도 이제 핵 추진 건조 잠수함을 이제 건조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백악관에 공식으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더 한 발 나아가는 그런 한미 관계가 될 것 같긴 해요. 미국도 아무래도 이게 경제부터 무역, 원자력, 한반도 문제까지 총체적인 합의점에 이끌어냈기 때문에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이게 중요한 게 무슨 관세 몇 프로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경제 플러스 안보를 한꺼번에 담았잖아요. 네. 그건 쉽지 않았고 물론 물밑 논의 과정이나 사전 협상 준비 과정에서 그런 그 밑그림이 있기는 했을 터이나 네. 협상에서 모든 양측의 사전 의도가 다 반영되는 일은 솔직히 매우 드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방위 및 경제 이것들을 한꺼번에 담았다는 것은 대단한 진전이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야당에서는 계속 뭐 얼마나 굴욕적인 협상을 하길래 늦어지느냐, 공개를 못하느냐, 뭐가 있느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등등등 말이 많았는데 국회 동의 세금을 쓰는 문제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나 그건 단견입니다. 국회 동의를 해놔 버리면 그거야말로 움직일 수 없는 국가 간의 협정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고쳐야 할 상황이 생겼을 경우라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의 행동 반경을 스스로 좁히는 자쇄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될 겁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수건이었던 핵추진 잠수함이 드디어 가시적으로 드러났고, 하지만 여기에 이제 우라늄 농축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네. 미국이 나중에 협상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미국이 기절 초풍할 만한 거 들고 왔었다. 그래서 이거 조율하느라 너무 힘들었다. 이런 후일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다 공개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오죽하면 그 표현에 담긴 그 강한 수위의 표현에 담긴 걸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미스터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냥 좋게 표현해 줘서 거침이 없는 사람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밀어붙일 때는 뭐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저 사람이 과연 상식과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언행을 곳곳에서 늘 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우리한테 얼마나 뭘 몰아붙였겠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NYT나 이런 데 한 줄 제목으로 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성과를 거뒀다. 얼마를 내가 가져왔다. 그 이스라엘, 가자, 팔레스타인 그 문제도 마치 뭐 몇 달 만에 전쟁 8개를 종식시켰다고 대단한 뻥을 치는 뻔뻔하게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뻥 치는 사람 아닙니까? 네. 우리한테 뭐 안 봐도 뻔하죠. 뭘 요구했을지. 결국에는 디테일한 거는 뭐 국가 경제나 안보상 다 드러낼 수 없겠지만은 정확한 거는 정말 잘 싸웠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네.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국민의힘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다. 대장동 덮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별로 보고 말고 할 뭐 근거도 없는 논리성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주장 같아요. 네, 아니 미국이 정말 뭐 대장동을 덮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합의를 한 겁니까? 좀 상식적으로 미국은 이해하자. 대장동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관심도 없고. 네.
근데 왜 이렇게 국민의힘은 뭐 백지 시트다, 대장동 덮기 위해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사건건이 뭐 발목 잡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례적인 뭐니까 새로운 건 아닌데 네. 대충 그래도 갖다 비빌 언덕이 있어야 말하는 게 뭐 그런가 뭐 한 번쯤 그럴 텐데 너무 터무니없이 멀리 가니까 실소도 안 나와요. 네, 결국에는 이제 국회 비준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이게 좀 팽팽한 줄달리기로 계속 이슈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거를 국회에서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와 비준이라는 것은 완전히 법적인 효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조금 이게 과연 그럴 성질의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 견해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네. 어쨌거나 나라 돈을 어떤 식으로 쓰게 되는 과정이니까 국민의 대표들에게 국가 재정의 용처 및 이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그들의 이해를 구해서 앞으로 이게 진전 과정에서도 또 제대로 되느냐, 그다음에 기업들의 투자 부분에서 뭔가 예기치 않거나 지금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무슨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팩트시트에도 보면 양측이 투자에 관해서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특히 이게 상업적이고 합리적인 한 목적성을 띈 투자인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국회의 협의와 동의를 이 동의가 법적인 투표를 통한 비준이 아니라 네네. 그런 과정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은 겸손하게 소상하게 올리는 건 맞죠. 네. 그러나 비준이라 하면 좀 다릅니다. 네, 국회 비준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니죠. 네. 특히 이번에 전쟁이나 협약이 아니니까 외교 그렇죠. 협약이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에서는 무리하게 국회 비준으로 지금 끌고 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협상이 체결됐으니까 후속 조치일 건데 이재명 대통령 아무래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측면에서 후속 조치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기업 총수들을 만나서 이제 관련 이야기를 나눴죠. 관련 영상부터 같이 보시죠.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가지고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 그건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 정말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이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 걱정들은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조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국내 투자 확대, 또 청년의 좋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벤처기업과의 상생도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결국엔 재계 총수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뚝심, 정말 오직 국익만 바라보고 국민만 바라보는 그 실용 외교에 대한 굉장한 평가들이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이게 국가적 사안이자 개별 기업 저 자리에 참석했거나 또는 참석지는 않더라도 이 관세 협상의 여파를 직관적으로 받을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들로서는 뭐 당연히 나누어 지어야 할 짐은 또 있는 것일 테고, 이게 제대로 굴러가야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내려고 발버둥 쳤고 지켜낸 일정 부분의 성과를 현실화하는 데 꼭 필요한 게 되겠죠. 다만 조금 염려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 재정 외환 보유고 그것도 뭐 우려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고, 각 기업들의 투자 여력 뭐 어련히 알아서 내부 자기들 주머니 잘 따져보고 이만큼은 투자하게 되겠다 많은 고민 끝에 저렇게 발표들은 하는 것일 텐데, 모든 국가나 기업이나 경영에서 돌발 변수라는 건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환율이나 국제 경제는 우리 힘으로만 되지 않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미국 경제가 갑자기 나빠진다거나 네. 일테면 리만 브러더스 사태 같은 것을 우리가 예견이나 했겠습니까? 네. 또는 예견을 한다 한들 우리가 그것을 제어하거나 대응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국제 경제에서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돌발 변수에 대비하는 게 예비 차원의 뭐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네. 국가 재정에도 예비비라는 게 있듯이 네.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지금 뭐 빅테크들의 대단한 격돌로 가고 있고 AI가 어디까지 경제적 파장을 몰고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는 항상 위기적
요소도 갖고 있는 것이겠고요.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앞으로 우리 국가 경제의 명운이라는 것이 달려있는 형국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긴밀한 소통, 짜웅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소통은 당연히 필요하죠. 네, 국제 이슈 여기까지 봤고 국내 이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기현 재판부의 행태를 볼 때 국민들이 속이 다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의 의혹 제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지기현 판사의 재판, 내란 재판 자체가 이상하게 집중돼 있다. 이게 어떻게 그 집중 왜 내란 재판 한 곳으로 다 이제 몰고 가느냐, 이게 어떻게 계획된 하나의 판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 제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얘기가 처음 나오는 건 아니고 처음에도 한번 나왔었죠. 나왔죠. 예. 대법원의 계속된 설명의 골자는 그겁니다. 최초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된 사람이 계엄 관련해서 네. 김용현 전 국방이었잖아요. 네. 그게 컴퓨터 배당으로 지기현 재판장이 있는 재판부에 배당이 됐다. 네. 그 뒤로는 내란 관련 이거는 모두 다 그 뭐 대법원 예규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에 준해서 다 그리 간 것이다. 네. 한 군데 몰아서 병합 심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설명이 나올 때마다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 하나 있었고 네. 그렇게 된 석연치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한 세 가지쯤일 텐데 1번 지기현 재판부에서 결국 한번 풀어줬어요. 피고인 윤석열을 구속을 뭐 날짜로 따질 거냐 시간으로 따질 거냐라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접근으로 풀어줬습니다. 네. 우리가 다 봤죠. 그리고 두 번째 재구속되고 난 이후에 물론 뭐 역사적 재판이니까 찬찬히 다 들어본다는 기본 정신에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저거 너무 지연되는 거 아닌가. 피의자의 저런 얘기까지 다 들어줘야 하나. 저게 이번 재판의 본질을 가름하는데 저 장황한 발언이 꼭 필요한가? 네. 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장면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이 지기현 지금 현재 그 법관들에도 역할 분담이랄까 나름대로 재판부의 전문성 이렇게 해서 나눠 놓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기현 요 재판부는 형사 25부인가 그런데 경제 보건복지 쪽 관련을 이제 주로 한다고 나름대로 내부 업무 분장 같은 데는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제 컴퓨터 배당할 때는 그것과 무관하게 돌렸던 모양이고 대법원의 설명만 들어보면 컴퓨터 추첨하다 보니까 그게 된 거지. 우리가 네. 지기현이가 뭐 어때서 그래 한 거 아니고 지기현 판사가 그렇게 풀어주리라고는 우리도 전혀 몰랐던 것이고 그렇죠. 뭐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근데 이번 재판이 갖고 있는 성격과 진행 경과 과정을 볼 때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씩 커지니까 문제라는 너무나 집중 것이고. 배당이 되니까 이상하긴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침대 재판부 이런 말도 나올수록 늦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다가는 원래 1심 재판부가 6개월 이내에 뭐가 안 나오면 구속 상태를 또 풀어주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상태라면은 1월 18일까지인가가 1심 선고가 안 나오면 일시적 석방은 또 불가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유의 상상도 안 되는 사태가 한 번 당해봤기 때문에 지기현 재판부에서 된 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 대법원이 정해놓고 있는 집중 사건 배당하는 5가지 원칙 중에 두 번째인가는 선거법 관련이고 나머지 4개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네. 뭐 국회에서 뭐 추미애 그다음에 민주당 정책위원장 등이 일관되게 제기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국민들이 이런 석연치 않은 점을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아무런 의심이나 없이 투명하게 진행이 된다면 심리가 조금 늦어지는 것은 어쩔지 모르나 네. 일부러 저러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대법원은 이런 해명 요구를 받을 때마다 똑같은 말만 고장난 죽음기처럼 재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좀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이 좀 더 세세하고 구체적이고 속 시원하게 그런 걸 말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특별해.
그리고 우리들 하는 일에 특별 자꾸 뭘 묻지 마. 선민 의식이 네, 아주 강하죠. 선민 정도가 아니고 특권 의식이에요. 그다음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 건 물론이려니와 웬만한 질문은 좀 참아. 이 태도가 끊임없이 유지돼요. 그것은 우리나라 사법부에게 붙여진 마치 신성 가족인 듯한 맞아요. 매우 특별한 뭐라는.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설명해주면 그냥 이해하려고 애를 써. 더 이상 묻지 마.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 홍장원의 메모 뭐 지렁이 하면서 막 큰 소리로 흥분하니까 아, 왜 흥분하세요? 재판부가 이러고 거기서 변호인들 푹 웃고 약간 무슨 가족 오락관의 뭐 그런 풍경을 보는 이게 내란 재판에 엄중한 따위는 없는 재판이라 굉장히 좀 열받습니다. 근데 지기현 이런 말을 했어요. 윤석열 재판 적어도 1월 초에는 내가 종결하고 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재판 이제 와서 재판부를 뭐 변경하고 선고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웃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재판부 기피 권한은 법에도 나와 있는 권한이기도 하고요. 네. 그건 절차입니다. 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나중에 그걸 정신적으로 다시 다루면 되는 거고 진술을 소상히 듣는 것과 아라비아 지렁이 그러면서 웃는 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재판장은 네. 불필요한 진술은 제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본질에 지금 부합하는 설명인지 한풀이성 그 재판의 역사성과 엄숙성을 생각하면 키득키득 웃는 장면이 나와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그건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제지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네, 윤 재판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함과 이제 본인의 MC 역할을 하는 지기현 보면서 국민들 왜 교체 안 하고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분노를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깐깐한 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이강현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